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한 주의 시사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야부리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야부리 김입니다. 지난 한 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지난주가 휴가로 약간 월요일까지 같이 쉬었잖아요. 대체 휴일도 있었고. 오랜만에 연휴라서. 그렇죠.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이런 가족 모임들을 되게 그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저도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야. 형제자매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맛있는 밥도 먹고. 저는 네. 이제 아이들이 네. 뭔가 좀 그래도 활발하게 뭐 의사소통을 이제 하기 시작한 네. 뭐 이렇게 하고 맞이한 첫 어린이날이어가지고 그래, 그때 애들을 한번 이렇게 가열차게 기만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 잘 안 먹히더라고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잘 배워왔어. 와, 얘기했잖아. 교육이 확실하게 됐더만. 네. 그래서 아침부터 엄마 아빠를 깨우면서 어.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왜 안 일어나냐. 아, 이거 허를 찔렸네. 아. 그래서 제가 교육을 꼼꼼하게 하기도 전에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와가지고요. 야,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선물 사줬나요? 선물은 이제 사줬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주입을 했지. 선물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런 어린이날은 원래 그런 날이 아니다. 그 저희 단체 톡방에 김프로가 되게 신박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김프로의 첫째 아이가 어버이날 선물을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정말 진짜 큰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이따만한 큰 거를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받은 거야.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치. 이제 6살짜리가 만들어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앞면에는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게 딱 이렇게 딱 그렇지. 리본으로 달려있고 가운데 이제 크게 자기 사진 코팅된 게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감동적이어가지고 뒷면을 딱 돌렸더니 편지가 써 있는 거지.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건 뭐냐? 신박하다. 야, 이거는 뭐지? 근데 뭐 써준 게 아니라 지가 썼대 그냥. 아니 글씨를 봐도 쓴 것 같아. 아, 여기서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쓰려고 했냐? 아니면 아니 자기가 썼다는 거야. 야, 진심을 다해 썼다 그래가지고. 진심이지. 한 방 먹었네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야, 안 사랑해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진짜 이게 참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나서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문의인 줄 알았어요. 쉽잖아요. 애들은 이제 속이기 힘듭니다. 이제 6살인데 어떡하면 좋아. 네. 큰일 났어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걸 보내고 저는 이제 몸이 아직 완전히 좋아지진 않아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이제 조금 몸이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가 다 헐고 이제 입속에 왜 그 생기는 거 있잖아요. 혓바늘이랑 옆에 벽 헐고 이런 거. 네, 콜드소가 또 이제 생겨가지고 죽겠네. 그러면은 또 저게 등장해야죠. 할머니도 비보이로 만드는 알보칠 마법의 명약. 알보칠. 네. 이제 망설이고 있습니다. 발라줘요. 네. 발라주고 파리공원 뛰어다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컨디션을 좀 회복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최근 김프로쇼 한두 달을 꾸준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개편과 김프로의 몸 컨디션. 그래서 그걸 이제 단위로 했지. 대대적인 개편은 무기한 연기했다. 컨디션이 회복된 뒤로. 그렇지. 컨디션 회복이 먼저다. 그 컨디션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사람이 먼저다 아니고 컨디션이 먼저다.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도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짧았어요. 느낌이. 왜냐면 월요일을 쉬니까. 아쉽죠. 약간 후딱후딱 지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큰 뉴스가 그래도 굵직한 게 항상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제 크게 보면 바깥으로는 남북 관계,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한 한 4대 열강 설왕설래하던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물밑 기싸움 내지는 계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뉴스로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조금 답답하긴 한데 국회가 이제 적꼬라지로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크고, 5월 9일이 지났기 때문에, 촛불 정부가 이제 생긴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딱 1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생활 밀착형 이제 기사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뭐 그래도 제일 이제 크게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라던 침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번 저희의 인상평, 그렇죠. 정보, 취재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들으실 수 있는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가서 들으세요. 인상평은 오직 우리만 한다. 그렇지.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이제 결정되는 장면을 보면서 싱가포르로 정해졌어요? 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걸로 결정이 됐죠. 네, 우리 지방선거 전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뭐 평양에서 할 거냐 뭐 할 거냐 판문점이냐 어디냐 뭐 하다가 판문점을 약간 한번 떠본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많이 퍼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뭐 적절치 않다는 둥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네. 뭐 김어준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트럼프 특성상 이제 내용에서 굉장히 엇부질 할 거다. 네, 뭔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혼자서 해석을 이제 해보던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좋기는 하겠는데요. 좋죠. 네. 이번 주 초에 미국 국내의 그 매파들 있죠. 볼튼 같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약간 상회하는 조건들을 막 걸기 시작했어요. 겐세이를 걸기 시작했죠. CVID인데 뭐 PVID라고도 하고 핵무기 말고 생화학 무기나 여러 가지 그 모든 전략적 무기를 다 폐기해라.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막 솔솔 풍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약간 불안해지는 거야. 저거 저래 되겠나 저러면 북한이 받겠나 저거를. 그럼 북미 정상 또 나가리 되면 사실 판문점 회담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는데 좀 걱정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매파들이 저렇게 이제 날뛰는 이유가 저는 그 뉴스 나올 때 이제 본능적으로 직감 같은 거였는데 일본이 뒤에서 겐세이를 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미국의 그 강경 보수 매파들이 일본 쪽이랑 굉장히 예전부터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굉장히 패싱당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실은 일본 쪽의 그 책사들이 매파들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구나 저런 발언을 하게 그 분위기를 약간 흐리려고 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그게 또 팩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급박한 상황이 주초에 있었고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갑자기 김정은이 중국 대련으로 갑니다. 네.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정상회담을 또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중국과 지금 밀당이 있고, 네. 이제 중국과 미국과 또 묘한 기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3자 혹은 이제 4자로 네.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본인들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기분도 나쁘고, 네. 이거 봐라. 근데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베트남식을 받아들이면 미국하고 친해지면서 뭔가 약간 자기들하고 이제 선을 긋거나 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게 되면 자기들의 직접적으로 이제 좀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국경을 딱 맞대고 있으니까. 너 우리 편이잖아. 네. 라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밀당을 조금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가 왔다가 별로 뭐 신통치 않으니까 직접 가고 또 불러가지고 또 북한에서 한번 또 쇼 한번 저 중국에서 한번 쇼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면 또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미국하고 이렇게 또 선을 대가지고 그러면 북한을 아예 눌러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압박도 양쪽으로 좀 하고 북한은 그 사이에서 또 너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곤란하지. 또 보조를 맞춰주면서 살짝 지금 뭐 눈치도 보고 있고. 줄을 잘 타는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들이 지금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뉴스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한번 지켜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미국 내 매파들이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대련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또 날아갑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너무 숨가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결정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시진핑이랑 북중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그날 밤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통화를 합니다. 네. 그렇게 조율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폼페이오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최종적인 회담 결과 내용까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담이란 거는 그렇잖아요. 결론을 어느 정도 지어놓고 만나거든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어디서까지 합의할지를 폼페이오랑 일단 그 쇼부를 보고 그 자리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로 결정돼서 발표가 된 거고 그리고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네. 그게 또 굉장히 쇼업을 한 거거든요.
원래는 트럼프가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그 셋을 데리고 오는 그림이 사실 베스트 그림이라고 생각했었어, 나는. 근데 그거는 지금 안 됐고, 일단 폼페이오가 일단 가서 데리고 온다. 그리고 그 세 명이 데리고 올 때 그 장면 봤어요? 맞죠. 미국 공항에서 내릴 때 새벽 3시였거든. 새벽 3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지금 관심 받아야 되니까. 그 트랩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비행기로 직접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비행기 문 앞에서 그 같이 V자까지 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짝 짜여진 각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파들이 막 흔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됐고 열리게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그리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들이. 제 해석은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빙의에서 보자 그러면 트럼프는 돌파를 해낼 수 있는 아이템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캔들 막 이제 돈 얼마 줬네. 막 쭉쭉빵빵 언니들하고 이제 스캔들 막 나오잖아요. 아유, 거긴 뭐...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 다 이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뭐 저것만 있겠어? 설마 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네. 정치적으로도 인기 없고 네. 많은 뭐 언론하고는 이미 이제 각 세워가지고 척진지 오래고 뭐 그런지 오래됐으니까 전부 다 이제 상황이 자기가 이걸 돌파해가지고 재선에서 뭔가 희망을 걸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유일하게 누를 수 있는 수단이 북한인 거죠. 네, 북한과의 평화적인 그렇죠. 이런 거를 제대로 끌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약간 머쓱해지죠. 거기서 이제 내부에서 뭔가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이제 적이다 내지는 걸림돌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언론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뭐 맞기도 하고 존중을 안 해주잖아요 언론들을. 없지. 네, 존중이 없어. 자기가 관심 받는 거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원칙도 없고 인권 뭐 대충 하고 뭐 야 이게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윗단계 저렇게 완전 지구상에서 가장 독재가 심하고 말도 안 되는 미개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다가 핵을 가지고 있고 네. 그 핵을 없애면서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걸로 가져가면 이거를 욕을 하기가 욕 못하지.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런 기류가. 뻔한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습니까? 에어포스 원 이런 거 같은. 결과적으로 보면 큰 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영웅으로 컴백하는 스토리.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북한을 둘러싼 4대 열강 중에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리더가 딱 2명 있어요. 트럼프하고 아베입니다. 나머지 리더들은 그렇게 국내 정치에서 코너로 몰려있지 않아요. 트럼프와 아베가 둘 다 코너에 몰려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돌파해 나가야 될 그 믿을 거라고는 북한밖에 없는 건 똑같아요. 둘 다. 근데 해결 방식이 서로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트럼프는 이거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돌파가 되는 거고 아베는 이거를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둘의 에고가 만났을 때 당연히 아베가 지죠. 어떻게 이겨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매파들을 준동시켰던 일본의 겐세이도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가 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나 내지는 자기가 살 길이라고는 이거를 반드시 유의미하게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자기가 뭐 노벨 평화상도 어떻게 한번 노려보고 그 뒤에 집권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그렇게 좋은 거 말고 진짜로 실효적인 뭔가 해법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이익이고 큰 기회죠 우리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속내가 그냥 적당히 쇼잉만 하고 우리가 할 거 그냥 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뭐 그건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진짜로 뭔가 일을 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6월 12일 날 해야 될 북미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뭐냐로 모아지는데 결국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핵폐기 문제랑 북미 수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서로 등가 교환되면 베스트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어느 선까지 유지해서 만들어낼 것이냐 이번 협의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당장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막 무리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미국에서 이거를 대놓고 막 반대할 거냐.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명분이 있잖아. 평화라는. 네. 너무 큰 평화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결과가 나오면 흠집내기는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뭐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데 쇼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합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확실한 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사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보자 그러면 김어중 씨가 하는 그런 예측, 근거 없는 예측이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 CBID, 핵폐기와 북한 체제 인정하는 북미 수교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반도 한국 전쟁 완벽한 종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하 스태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하여튼 국제 정세가 지금 뭐 1, 2주 그리고 이제 6월 있을 때까지 네. 굉장히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뭐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굉장히 큰 게 뻥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좀 잘 성공시키도록 해야 될 텐데 국내 상황은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9일날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또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었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진핑은 안 가고 리커창 총리가 갔고요. 실제로 보면 정치적으로 뭔가 대단히 그런 중요한 회담은 아니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패싱되기 싫어하는 그런 그 땡깡에 맞춰진 그런 정도였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뭐 대단히 뭐 의미 있는 협상이나 결과가 있진 않았는데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아베가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련돼서 일본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슬쩍 한 다리 끼고 싶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팩트 폭격을 가하시더라고요. 평화협정은 전쟁의 당사자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근데 평화협정 이후에 더 큰 범위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논할 때는 당연히 들어오셔야죠. 이렇게. 정말 얄미웠을까? 숟가락 얹지 마라.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여튼 뭐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베 입장에서야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묵직한 팩트 폭격 좋았습니다. 네. 네. 한 달 동안 하여튼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슈를 잘 따라가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켜보시죠. 이 와중에 국회는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방 맞으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누워만 계셨잖아요. 네. 그 바로 다음 날에 턱주가리를 맞으셨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셨기는 하겠는데 그 뒤에 막 기부스 차고 나오셔가지고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오바죠. 네. 그 동영상을 몇 번 봤죠, 저도. 파스를 아직까지 붙였던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봤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은 펀치기계 있잖아요. 펀치기계에 이제 제일 높은 점수를 900이라고 보고 제일 핫바리를 한 100 정도로 본다 그러면 한 150 정도 사이즈 펀치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치듯 지나간 펀치였거든요. 이제 소시적인 싸움을 이제 해본 사람들로서는 네. 뭐 대단히 그렇게 큰 충격이 있지는 않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네. 정신적으로 이제 좀 큰 데미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정신적인 충격이지 육체적인 데미지는 없는 펀치거든요. 네, 저 모양새가 네. 지금 뭐 그 이후로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 파스를 네. 계속 붙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참 그렇다. 자국도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국은 뭔 자국이 남아 안 네. 남아. 저 정도면 이거 뭐 그 깁스, 네, 목 깁스. 네, 이제 경추가 이제 부러졌을 때 이제 마비 환자들이 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치 2주 끊으시고 전치 2주는 이제 타박상이면 다 끊어주거든요. 타박상이나 약간 살짝 긁힌 거 네. 그런 것도 2주 나와요. 근데 그게 전치 2주가 기준이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또 사진을 보니까 메리아스는 왜 걷고 계신 거예요? 배를 자꾸 까. 왜 걷고 계신 거지? 중국 분인 줄 알았어.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조금 추하다. 이 초췌한 비주얼로 지금 박주민 의원을 능가했습니다. 약간 한동안 국회 거지 갑은 이제 김성태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중간에 드루킹 특검을 받아라 하고서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선언을 했었냐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식을 그만두겠다. 그 무슨 말이지? 이게 좀 신박했어. 네. 보통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식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단식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평양냉면 국물 갖다 드렸어야 돼.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거를 캐치를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아. 왜 안 갖다 주는 거야? 홍영표 이제 원내대표가 방문도 하셨잖아요. 네.
가져갔어야지. 국물을 들고 갔었어야지. 김포 씨를 안 들어요. 평양냉면 국물 딱 들고 가서 이게 옥류관에서 온 거다. 왜냐하면 둥지냉면 국물 갖고 가서 갖다 줘도 괜찮아. 몰라. 그렇지. 그때 어지간한 그 전문가가 아니고는 잘 모르겠네. 필동과 가져가시든지 해가지고 이거 가져왔다. 몸 보호에 좋으니까 일단 면은 나중에 드시더라도 물부터 드셔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니까. 갖다 주세요 좀. 하여튼 그래서 주중에 이제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했잖아요. 큰 쟁점은 그거였어요. 특검 플러스 추경 두 가지를 이제 빅딜을 하자는 거였잖아. 근데 결과는 이제 결렬됐어요. 그게 왜 결렬됐냐? 양측에서 막 서로 공방이 있긴 하지만 팩트를 보면 특검의 무리한 요구 조건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구 조건이 없는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거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없고 그냥 일단 특검부터 받아. 다른 건 안 할게. 약간 요런 이제 뉘앙스라 가지고. 근데 내심에 보면 그 특검 안에 대선 불복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게 최종 목표죠. 그건 받을 수 없지. 그러니까 결렬이 되죠. 추경 예산도 특검이랑 추경을 동시에 통과시키자라고 했는데 일단 특검 받으면 추경도 해줄게. 라는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받고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지. 이제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댓글 사건을 한동안 취재하면서 답답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소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너무 환장할 정도의 답답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예산과 인력과 조직과 이런 거를 써서 아주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그게 실제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못 미쳤다 하더라도 조직을 동원해서 그렇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선거법에서 그걸 매우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그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찍어 누르고 방해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심각한 일이다, 큰 일이다,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막 칼럼도 쓰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안 가죠. 왜냐면 댓글 사건이라는 것, 댓글이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달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 잘 안 달아. 안 달고 그게 뭔지도 잘 몰라. 체감해본 적도 없어. 특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선거에 댓글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남의 나라 얘기 같은 우주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도 안 될 뿐더러 공감도 못 하니까 이슈가 안 붙어요. 불이 절대. 그러니까 물 묻은 휴지에다가 불 붙이는 것 같은 거라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공무원 조직도 활용했고 그렇죠. 다 했죠. 군 수사도 방해했고 그랬기 때문에 큰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막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아가지고 답답했는데 물론 이제 드루킹 그 일당이 여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작하고 한 게 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가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막 한 거하고는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쵸. 그거하고는 다른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달라붙는데 걔네들의 목표는 그거지.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인데 니네가 그렇게 끌고 막 왔는데 억울한 면이 사실 있다. 니네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라는 프레임을 걸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불이 안 붙는 거야. 이슈가 안 돼. 물 묻은 휴지야. 불을 열심히 붙이려고 하니까 깝깝할 거야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건 명분이라도 명확하지. 사실관계는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명분도 없는데 불을 붙이려는데 불도 안 붙지. 오죽 그랬으면 배를 깠겠냐고. 그래서 배를 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고소하다, 속 시원하다 하고 보고 있군요. 그럼요. 그때 참 그때는 이제 몇몇 기자들이나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에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엄청난 일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엄청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소재를 잘못 잡았다. 고소합니다. 고소해라. 그래서 이제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특검 대상이다, 대선과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은근히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그걸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절대로 안 붙을 겁니다. 불은 안 붙고요. 욕바지가 되시는 지름길입니다. 둘 가만히나 있지. 그리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분노하냐면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당했잖아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그 정도로 탄핵을 기다려줬잖아. 그렇죠. 이 막 촛불 집회 하고 나서
헌재로 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촛불 집회 안 하고 기다렸잖아. 기다렸지. 몇 달간 동안을 답답하게 이제 기다리면서 그 궤변을 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고구마 많이 먹었다 그때. 네. 이제 딱 탄핵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어요. 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정말 성숙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난장판에 난리를 쳐놓고 나라를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사람들이 보고 네. 이제는 좀 제대로 할 사람을 뽑아서 2달 동안의 대선을 거쳐서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일반적인 선거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거 자체를 뭔가 여론 조작에 의해서 했다는 프레임으로 지금 가져가고 싶은 건데 네. 그러면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절망했고 분노했고 그거를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 하고 기다려가지고 인내해서 대선을 거쳐서 사람들이 뽑아낸 대통령 자체를 요 댓글로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국민들 자체를 바보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사실 분노할 지점이라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끄집어들여가지고 드루킹을 엮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굉장히 큰 화를 입을 일인데 그건 왜 모르나 모르겠어요. 바로 그 감정입니다. 저도 어차피 그런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드루킹 댓글 가지고 뭔가 그 지난 대선과 이 촛불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는 나를 흠집 내는 걸로 느껴져요. 그럼요. 나의 인내와 나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흠집내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엉터리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지나오면서 그냥 기다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개차반으로 하다가 저렇게 싹 다 지금 감옥 가가지고 뭐 20년, 30년씩 형을 살고 있는 마당에 네. 그래서 대선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러면 그게 한낱 네이버 댓글 몇 개 이렇게 달린 거 그거 보고 휘둘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뽑았다는 얘기냐? 그렇죠. 그건 라고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이것들이 장난하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 분간도 못하고 네. 자기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짓이어서 네. 대선 불복 카드를 꺼내면서 계속 드루킹 건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가 될 텐데 네. 왜 그거를 캐치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 증거가 명확히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최근에 발표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56%를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서 잠깐 찍었던 숫자야. 잠깐.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야당 또는 민주당이 여태까지 달성해본 적 없던 전인미답의 지지율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군데에서 다 분석을 하지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한당과 바미당이 병신짓을 해줘서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전략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나마 남은 지지 세력한테 그래도 좀 정확하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알면서도 꼴값을 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기들 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건 크다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투닥투닥거리면서 혼자 연락하고 있겠죠. 아니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체감하기로 큰 이슈고 선거에서 실제로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야 이거는 똑같이 등치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자기들끼리는 막 이제 엘리베이션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금 하는 걸 텐데 그게 일반 국민들하고 얼마나 괴리가 큰지는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점심때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목동으로 오는데 자유한국당 당사 부의원이 지나왔어요. 야 플랜카드 살벌하게 크게 걸어놨더만. 뭐 특검 하라, 뭐 대한민국의 안보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뭐 네.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정말 크게 배로를 걸었는데 되게 공허해.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방선거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깝깝하겠지. 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들끼리 합의가 무산된 다음에 국회 해산하고 새로 뽑자. 뭐 이런 자조 섞인 요구들이 막 터져 나왔는데 현역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이럴 거면 차라리 해산하고 총선 새로 하자. 뭐 하여튼 차곡차곡 잘 가고 있습니다. 김프로의 빅픽처를 위해서. 빅픽처대로. 총선 괴멸설. 네. 근데 아마 이제 새 원내대표가 홍영표 의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네. 네, 노웅래 의원이랑 같이 선거를 했는데
홍영표 체제로 다시 정비가 됐습니다. 아마 그러면 대야 협상 카드가 협상 창구가 이제 개편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홍영표 의원이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해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참여정부 때도 일했었고 네. 노무현 문재인의 사람이더라고요.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네. 그 지역구가 부평이시더라고요. 요즘 부평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또 거기 또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 아니, 부평 좋더라고. 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촛불 정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1년 동안 지나면서 가장 눈에 와서 박혔던. 와, 이 1년이 아직 1년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돼요. 2, 3년 이상 한 것 같아요. 한 2년은 좋게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2, 3년에 벌어질 만한 일들이 압축적으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뭘 뽑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굉장한 1년이었습니다. 많았어요. 네. 네.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번 정상회담 도보다리 장면이고요. 네. 나는 그게 참 좋았어.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그래? 네. 삐딱한 사람. 왜냐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부모님이 처음에. 네. 이 대선하기 전에 잘 모르겠다고 그러실 때. 네. 왜냐면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때문에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단호하거나 이렇게 안 보이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필요하실 때, 네. 일단 한번 뽑아봐라. 왜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아우라와 품격은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로 뭐 국제정세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테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막 설득을 했었는데, 네. 기대에 정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품격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품격과 비주얼 느낌은 정말 갑이죠, 갑. 네. 저는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네. 물론 미디어 환경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있을 때와는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어떤 특정 장면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책 잡힐 만한 워딩이 없었다는 것. 책을 잡기 싫어서 안 잡겠어요? 그렇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틈만 나면 하여튼 뭐 발언 가지고 문제 삼죠. 뭐 발언과 태도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렇게 프레이밍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독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거리만 지금 찾고 있는데 한 번도 여지를 안 줬어요. 그리고 남은 4년도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굉장히 품격 있게 지금 품위 있게 하기 때문에 네. 빌미가 되는 언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뭐 특정 장면보다도 가장 좀 기분 좋은 게 아니었나. 오케이.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세월호가 올라왔던 날. 그날이 참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무트로 올라왔던 날. 왜냐면 세월호라는 것이 그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지난 10년의 어떤 우리의 참담했던 시간들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나왔던 정말 목불인견의 일들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굉장히 분노케 했던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분노케 했던 굉장히 큰 촉매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새로운 정부가 세월호를 일으켜낸 거죠. 저는 그날 그 세월호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울컥했어요. 네. 그렇죠. 뭐 세월호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일어섰지. 네, 이렇게 누워있던 세월호를 일으켰는데 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좀 있고 네. 네, 뭐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하나하나 다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뭐 또 인상적이었거나 기억나거나 이런 사건이나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나요? 하나만 더 뽑아봅시다. 저는 뭐 이미지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저한테 와서 가장 크게 바뀌었던 이미지는 작년에 5.18이었나요? 네. 가서 안아주던 네. 즉흥적으로 가서 안아주던 그 모습이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비슷한 행보가 이제 많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때는 기대를 예상을 좀 못했거든요. 근데 가서 안아주는 거를 보니까 이야 울컥했죠. 우리에게도 저런 대통령이 있다니 네. 하는 생각.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찍힌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심을 담아서 그냥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태도가 동시에 담겨 있는 태도였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런 기회들이 있으면 본인이 왜 티가 나잖아요. 늘 그런 식으로 뭔가 주목받거나 이렇게 조명되거나 이미지로 남을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오히려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쇼잉이 생각해보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오히려 그 이후의 행보들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진심이 사실은 쇼잉을 이기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저게 지금 쇼잉하는구나. 진짜다 아니다를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근데 그때 사실 이 가사 안아준 거는 네. 굉장히 좀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쇼맨십이 늘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왜 없었겠어요. 더한 것들이 막 계속 비슷하게 나오면 약간 익숙해지셨나 싶은 생각도 들 텐데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네. 그런 거를 보면 그래도 최대한 진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이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 지난 1년은 굉장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았던 지난 10년보다 좋아지고 있구나. 그럼요. 네, 나라가 되게 괜찮아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분명히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소소한 소식들을 이제 한두 개 살펴보자 그러면 MBC가 세월호 영상 뭐 모자이크 처리한 걸로. 그렇죠.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저는 그 예능은 안 봤는데 네. 그냥 사진과 기사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이게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꾸준히 챙겨보진 않습니다만 그게 이제 연예인과 매니저 그 둘의 컴비를 맞춰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재밌게 하는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영자 씨가 약간 제2의 전성기 같은 분이거든요. 네. 이영자 씨가 프로 먹방러로 해서 약간 연예인계의 백종원 같은 사람처럼 느낌으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찰지게 소개를 해요. 네. 그걸로 지금 전성기를 다시 구가하고 계시는데 그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이영자 씨가 출연을 하면서 어묵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어묵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약간 그 뉴스 속보처럼 쇼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종의 예능적인 장치죠. 근데 문제는 하필 그때 썼던 잠깐 한 2, 3초 나왔던 장면이긴 한데 예능적인 장면으로 차용하기 위해서 뉴스 화면을 썼던 게 세월호 장면이었던 거야. 아니 그 세월호 어묵 뭐 이런 게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텐데. 이건 미친 거지. 무슨 미친 거야. 무슨 짓이에요 이게?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썼다기보다는 MBC 내에 그거를 의도하고 썼던 장난친 놈이 하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저런 의도가 없었다면 저걸 저 장면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막 난리 났어. 최승호 사장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그럼요. 근데 이게 사과를 될 문제가 사실 그 이제 세월호 업무 뭐 얼마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동안 MBC가 보여왔던 행태. 그리고 이제 일베에서 이제 어묵이라고 뭐 그걸 이제 끊임없이 비하했던 그 나쁜 짓들이 있잖아. 그 코드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어지간하면 예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의 감들은 다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송이 되고 이거를 또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스크린을 못했다는 거를 참사죠, 참사.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나이브해졌을까? 얼마나 됐다고? 이건 정말 참사입니다. 네. 네.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드루킹 문제로 한참 시끌벅적하니까 네이버에서 댓글 정책을 뉴스 관련된 정책을 새로 이제 개편되는 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지금은 네이버 메일 화면에 특히 모바일 화면에 보면 뉴스가 쫙 클리핑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빼겠다. 메일 화면에서 뉴스를 빼겠다는 거예요. 뉴스를 빼고 뉴스판이라는 메뉴를 하나 신설을 해서 글로 들어가면 네이버가 직접 편집하지 않은 언론사들이 올린 언론사 페이지로 꾸밀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면 정확하게 PC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왜 PC에서 그렇게 지금 PC방 하면 가면 뉴스 없어요. 뉴스 없이 그냥 언론사들 페이지만 있고 쫙 있잖아. 네.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사실 버리는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게 모바일로 이제 다 넘어가는구나. PC 화면은 더 이상 크게 볼 거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약간 언론사들이 편집권 가지고 얘기가 막 많아서 항의가 많으니까 약간 언론사들한테 장난치는 대책으로 내놨던 거예요. 살짝 조삼모사 대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바일이 대세로 갈 거다라는 거를 얼리 어답터들이나
내지는 이제 앞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눈치챈 거죠. PC 버리는구나. 네, 근데 아직은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 내에 있는 어르신들은 모바일, 인터넷 이런 거 잘 모를 때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언론사에서 하는 걸 그냥 딱 창구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전혀 안 할게요. 라고 하니까 그 노인네들이 그래. 우리가 이겼어. 그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때 진짜. 바보들. 모바일로 간다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는 젊은 사람들은 저거 모바일로 가서 똑같이 하고 저거 그냥 버리면서 주는 건데 저걸 받아먹다니. 저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네이버인데 그렇죠. 그걸 뭐 어떡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바일에서 지금 이제 옛날 PC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라서 그럼 뉴스 섹션을 버리겠다는 건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없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포탈 비즈니스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포탈은 가두리잖아요. 구글처럼 밖으로 내보내지가 않잖아. 네. 그래서 거기서 가두리로 갖춰진 트래픽을 가지고 장사를 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랜딩할 때 모바일 화면을 딱 켰을 때 가두는 방식으로는 뉴스만 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짱이에요. 그래서 못 버려. 그러니까 뉴스를 버리고 이미 네이버 앱을 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행동 패턴을 가지고 뭐 다른 거를 해보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 중에서 뉴스 카테고리가 가지는 게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근데 이제 효과가 없다고 본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약간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뉴스 섹션에서는 이미 다음한테는 밀린다. 라는 얘기가 뭐 이미 정설로 들은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차피 지는 거니까 뭐 명분을 주고 이렇게 버리고 뭐 다른 거에 집중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이버도 회사니까 그 판단을 했겠죠. 우리한테 절대적인 손해가 나는 짓은 못 하겠죠. 네. 말한 것처럼 뉴스는 그냥 좀 버리고 나머지 컨텐츠들 중에 이제 땡기는 밑밥들이 많아요. 네이버는. 뉴스 말고 나머지는 다 다음을 압도하니까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나 동영상이나 뭐 V앱이나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뭐 가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댓글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 섹션에 각각 언론사들이 편집한 화면에서 댓글은 달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댓글 다세요? 난 댓글 안 달지. 귀찮아서. 전 댓글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보기는 해. 그래요? 왜냐면 댓글이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정치 쪽은 좀 요즘은 짜증나니까 워낙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으니까 잘 안 보는데 스포츠나 연애 쪽 댓글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많은 소스를 얻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네이버 앱도 잘 안 써요. 저는 다음으로 뉴스 보거든요. 그렇구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일 트렌디한 네티즌들의 반응 태도나 언어 습관이나 이런 걸 보려면은 네이버가 확실히 다음보다 앞서긴 해요. 뭐 그러겠죠. 네. 전 다음에서도 댓글은 안 보니까 관심 없어. 난 그런 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계속 봐요. 근데 뉴스 섹션은 댓글은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이버가 댓글을 내놓고 있는데 뭐 네이버가 이제 공룡이 돼서 그러기도 하고 여태까지 보여왔던 뉴스를 편집하는 방식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여튼 좀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에서 마음 떠난 지는 오래돼 가지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한항공에서 집회를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주말에도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월요일 날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안 드시려나 봐, 김프로쇼. 김프로쇼가 아직 영향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고수하신다? 아니,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가 아니고 또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데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제 변질된 걸로 비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하려면 아무래도 부담 없는 주말에 해야 되겠죠. 네네. 뭐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뉴스에서 꽤 다뤄주더라고요. 뭐 불법 벤데타 화면이 그래도 한 이틀 동안에는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하면 그게 조금 더 세게 이제 나갈 수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래저래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사실 실제로 기사들도 보면 현장에 사측 관계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 인터뷰도 안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보잖아요. 이게 사실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래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 그만큼 절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에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변화를 모색해보자. 뭐 이런 걸 텐데 결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V for Vendetta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어떻게 보면 조양호 일가가 지금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찰 수사도 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네. 뭐 관세청에서도 어쨌든 뭐 한번 압수수색을 했었고, 이제 해외 비자금까지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네. 뭐 상속세를 탈세한 거, 내지는 이제 자금 흐름에서 이제 비자금을 꽁쳐놓은 거, 네. 뭐 이런 걸 이제 좀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거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수사가 아무튼 될 텐데, 네. 이걸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금융 뭐 조세 이런 관련된 거는 남부지검에서 보통 하거든요. 근데 남부지검에는 상주하는 기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법조 기자들이 아니고 이제 사건 기자들이어서 이제 막내급 경찰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맥을 꿰서 계속 따라가는 기사가 취재가 그렇게 섬세하게 안 나오겠네요. 네, 일반적인 검찰 기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뭐 관심을 가지고 또 워낙 큰 사안이니까 계속 묻는 사람들이 아마 있기는 할 텐데 일반적인 중앙지검에서 막 생산되는 기사들과는 조금 다르기는 할 거라. 그러네요. 네. 진에어도 면허 취소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조양호 일가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대로 밀어붙여서 좀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기타 뉴스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홍대 미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 아, 이게 또 참. 같은 모델이 한 거라면서요? 뭐 쉬는 시간에 하네요. 싸우다가 여자 모델이 그랬더라고요. 네,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인 거예요, 이 이슈가. 그 장난으로 찍었다. 장난으로 찍은 거를 장난으로 올렸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개인에겐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지만, 근데 이게 미묘하게 이제 대한민국의 젠더 이슈와 맞물리면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자 모델이 남자 모델의 전신을 그리고 또 성기까지 드러난 사진을 하필이면 올린 데가 워마드예요. 거기가 대표적인 페미니즘 옹호자들의 커뮤니티란 말이지. 거기에 올렸으면서 사진을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는 투로 포스팅을 달았단 말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 시시껄렁하게 웃고 떠들었어요. 아니 남자들에 대해서 저렇게 성적으로 비하하면서 대상화해서 놀림감이 되는 게 맞냐라는 이슈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올 초를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 및 젠더 이슈에 대해서 여성들의 권익과 여성들의 어떤 차별, 폭력 이런 것들에서 고발을 해왔는데 여자들은 남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라는 이슈로 미묘하게 번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게 작은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징성으로 보면. 근데 뭐 어쨌든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저는 네. 뭐 기사만 봤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쉬는 공간을 놓고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네. 욱하는 마음에 아마 했겠죠? 뭐 네. 욱하는 마음도 사실 반 장난이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얘 모델을 쫓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었겠지. 어쨌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뭐 한 걸 텐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남자에게도 해서도 안 되고, 그쵸.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좀 요거는 좀 세게 처벌을 하려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여러 뭐 매체에서 진행된 이슈들 중에서 네. 그래도 요 인터뷰 정도는 꼭 한 번씩 챙겨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좀 뽑아가지고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딱 하나만 네, 테스트 삼아서 네. 뭐 뉴스 공장이든 뭐든 하여튼 여러 매체들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쭉 듣다가 그 중에서 요번 주에 있었던 인터뷰 중에는 이게 제일 들어볼 만하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이제 라돈 침대. 네. 침대에서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게 말이 돼?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최초 발견하셔가지고 뭐 기사 자체는 이제 SBS가 단독으로 기사를 썼던데 그렇죠. 뭐 인터뷰를 길게 해가지고 내보낸 건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CBS에서 방송하는 그 인터뷰에 아주 뭐 자세하게 조금 나와 있으니까 상세하게 들어보셔도 괜찮을 인터뷰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라돈 침대 뭐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은 관심 많으실 텐데. 네. 요게 어떻게
최초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가? 뭐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그분께서 쭉 말씀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취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김현정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뭐 이번 주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라돈 침대 그냥 잘 몰랐는데 뭐 요런 내막을 가지고 있구나 네.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몇 번 해보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저희가 요거는 조금 취지를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드린 이슈는 요 정도인데 마지막에 이제 생활 뉴스 하나.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게 그 사람의 몸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타민 D도 형성돼야 되고. 그래서 햇빛을 노출해서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 적정한 그 노출 시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충남대 대기과학과의 이윤곤 교수께서 연구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약간 내 거 따라 한 거죠? 나는 그렇게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결핍되면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 쬐어줘야 되는데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다. 네. 왜냐하면 자외선과 피부 약하신 분들은 뻘개지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이상은 노출되는 게 좋다. 그래요? 네. 1시간 반이면 장시간 아니야? 하지만 2시간 반을 넘어가면 안 좋다. 그래서 적정 노출 시간은 대략 2시간이다. 그 정도는 햇빛을 쪼여주는 게 좋다. 그럼 쬐까매지는데? 이거 돌아다니면서 쬐라는 거지. 이렇게 네. 지하철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잠깐 걸어가기도 하고. 2시간 내내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에 2시간은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뭐 일반적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그냥 오피스에서 생활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쉽지 않죠, 사실. 2시간 쐬기도 쉽지 않은데. 네, 보통들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약간 의식적으로라도 점심 때 밥 먹고 나서도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한 15분, 20분이라도 밖에서 햇빛도 좀 쐬고 바람도 좀 쏘이고 하시는 게 건강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네,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라돈 침대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정리를 하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주의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내가 매일 누워 자는 침대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높게 나왔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겨울 한 주부가요. 휴대용 라돈 측정기를 우연히 침대에 올려뒀다가 어마어마한 수치의 라돈이 검출된 걸 발견한 겁니다.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구입한 고기능성 침대였는데 음이온은커녕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 나온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침대뿐일까요? 덜컥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우선 최초로 라돈 검출 침대를 발견한 분, 그 피해자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문제의 침대를 사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년 2,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년 2, 3개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침대 매트리스가 아니라 고기능성 비싼 제품이었다고요? 살 때는 그냥 항균, 항체 기능이 있다고 해서 샀거든요. 음이온이라고 해서 산 게 아니라 항균, 항취, 그러니까 균하고 이 냄새를 잡는다 해서 그 기능으로 사신 거예요? 음이온이라고 설명 들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 얘기는 못 듣고 항균 기능이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샀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 안에 음이온 발생 뭐 이런 기능도 쭉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여러 개 기능 중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6년 넘게 쓰던 건데 어떻게 이번에 갑자기 이거를 검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폐포가 형성이 이게 보통 아이들보다는 좀 덜 돼 있어서 제가 공기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잘 못 시키고 해서 라돈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돈 측정기를 사게 됐고 그 측정기로 집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재본 결과 유독 침대 위에만 놓으면은 수치가 엄청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라돈 측정기라는 게 그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라돈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네. 간이 휴대용 측정기. 네네. 침대에만 가면은 유독 수치가 어느 정도나 뛰던가요? 기계가 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왔어요, 제 거는. 그럼 알람이 막 삑삑삑거리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신 거군요. 네. 수치가 얼마나 뛰었어요? 침대 위에 바로 놨을 때가 99.9 피코큐리가 나왔어요. 99.9 피코
큐리. 이게 이제 네. 단위죠. 방사능 단위. 네, 라돈의 단위. 라돈의 단위.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내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업체에 이게 불량인 것 같다. 거기서 확인하고 바꿔주던가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를 보냈어요, 그쪽으로. 라돈 측정기를 보내셨어요. 네.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기계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공기질을 전문 장비로 측정해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베란다랑 저희 안방 두 곳이랑 3일 동안 정밀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공기 중에만 측정을 하고 가신 거예요. 설마 침대가 그럴까 하고 침대는 측정 안 하시고.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고요. 근데 침대를 그러면 위치 때문인가 싶어서 거실로 꺼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침대 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침대가 문제다.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아까 전에 간이로 쟀을 때 최대치, 그 측정기가 담을 수 있는 최대치가 나오면서 삑삑삑 걸었다 그랬는데 검사기관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수치는 얼마나 그럽니까? 2100크렐이라고 들었습니다. 2100크렐? 네. 아까 전에 단위가 이제 피코큐리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단위가 여러 개가 있죠. 1피코큐리가 37베크렐인데 2100베크렐이 넘게 나왔다. 네. 여러분 물론 우리 자연에서도 방사능이란 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평상시에 방사능에 노출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지금 침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침대 회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방사능이 뭔지 라돈이 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엄청 당황해하셨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 허가 맞고 이렇게 판매한 제품인데 그게 왜 그런 게 나왔냐고 굉장히 황당해하셨어요. 아, 침대 회사에서는 라돈이 뭐예요? 오히려 물어봐요, 피해자한테. 네, 라돈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침대 회사에서는 이거 다 품질 검사 받아가지고 문제 없다고 해서 판매한 건데 방사능이라니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굉장히 놀랐군요. 거기서. 네. 그 후에 이 침대 쓰시는 분들의 모임 같은 게 생겼다면서요? 피해자 모임 카페가 생겼어요. 거기서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들 합니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충격처럼 그분들도 지금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질병 선고 내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특히 아이들 가지신 가정이 많으니까 너무 참담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침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다가 얼굴을 받고 자는 거 아닙니까? 몸을 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방광기가 있어서 보통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위험이 없는데 문제는 침대라는 거죠. 이게 얼굴을 거기 잡고 직접 대고 호흡을 하니까 다 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 과정 겪으면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처음 발견자로서. 네, 저는 아직도 생각만 하면은 심장이 떨리고 막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요. 아직도 이게 그냥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어떻게 처리됐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일단은 원안위에서 정확하게 인체에 어떤 영향이 주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11일에 발표한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희망이 있는 그런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다는 답이 나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침대 회사 대진침대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통화가 닿질 않았습니다. 대진침대는 현재 문제의 4개 모델에 한해서는 리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죄송하다,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린 상태라는 거 전해드리죠. 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한 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침대의 시료를 채취해서 직접 측정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종만 박사 연결을 해보죠.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이 침대에서 라돈이 나오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전
가게에 다른 종류의 물질 중에 방사능 측정은 해본 적이 있지만, 그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구리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셨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방사능 물질이 나왔고, 또 다른 곳에서 이걸 침대를 측정해보니까 뭐 2,100베크렐 이상이 검출이 됐다라고 하고. 고객이 의뢰를 해서 침대 시트 시료 중 일부를 가지고 이제 가마솥 분간 모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토륨과 우라늄 계열의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이거를 종합해 볼 때 이게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 자연 속에서도 천연 방사능이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사능에 의한 유해는 평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포함되는 행태나 방사능 동위원소가 우리 실제적으로 몸에 미치게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많은 시간을 함께 사용하는 침대에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태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되는 거다. 라돈이 나와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고 그걸 또 호흡을 하는 경우에 내부 피폭을 하는 경우가 되므로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 침대 회사에서는 라돈이라는 게 나오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정부에서 받으라는 검사 다 받아가지고 품질 안전 기준 맞춰서 나온 건데,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검출이 안 된 겁니까? 제조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마 그분들도 모르고 그러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그게 상식이죠. 침대에서 방사선이 나올 것이라고는 지금까지 어떤 분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보면은 음이온을 뿜기 위해서 히토류라는 거, 그러니까 토양을 넣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 방사능이 방출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땅을 밟을 때도 그런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괜찮고, 이건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 토양에 이제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적된 양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야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밟고 지나가는 것과 침대에서 몇 시간을 자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침대가 지금 이런 식이라면 혹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다른 물건 중에도 모르고 이런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고양이 배설에 도움이 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왜 모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이제 모래를 이용해서 배설을 하고 뜯고 하는데. 그 모래 위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토양이 문제네요, 지금 토양. 토양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에 존재하는 토양이나 암석등 강물 위에는 천연 방사능 동위원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제품을 이제 실내에 들여놓거나 아니면 몸에 지내는 경우에는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이온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라돈, 방사능 물질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음이온 발생시키는 원리가 토양에 의한 거라면 이게 방사능 혹시 있지 않은가 의심해봐야 된다 말씀이시고. 그렇죠. 음이온을 발생시키려면 사실 방사능 동위원소가 도움은 되긴 될 텐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음이온에 의해서 유익함보다는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유해한 것이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의 침대는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넣을 수도 있는 물질이었는데 제조회사가 무심함 속에 이 물질을 넣는 바람에 그리고 검사 항목에서 빠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수년 동안 벌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심이 되는 물질들은 의심이 되는 물건들은 다 좀 검사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종만 박사였습니다.